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이 긴축 경계감과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우리 양시장 살펴보면 장 초반부터 좀 파란불 킨 모습인데요. 장중에 소폭의 빨간불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락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시장을 좀 바라본다면 연속으로 증시가 하락하고 있지만 또 큰 폭의 하락세는 나와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의 움직임 연출이 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기준금리 전망치 상향 조정과 주요 지표들의 호재와 악재가 겹쳐 나와주면서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보여줄 때 오히려 또 큰 이슈가 나와준다면 또 억제된 만큼 더 증시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 남아 있으니까요. 이슈 체크 꼼꼼히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 여타 브랜드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청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파가 부진한 국내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인플레이션 등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기 침체 장기화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업종에 따라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으로 위기 극복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미 곳곳에선 심상치 않은 감원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신규 채용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내년 투자 계획도 최대한 보수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의 또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 기업 사례를 보면 롯데면세점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롯데하이마트는 2020년 한 차례 희망퇴직을 받은 바 있는데요. 가전시장 침체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2년 만에 또다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LG전자 베스트샵을 운영하는 하이프라자도 희망자를 대상으로 근속 연차에 따라 4에서 35개월치 위로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을 진행했고요. 이 밖에도 하이투자증권, 다얼투자증권, 시중 5대 은행에서도 희망퇴직이나 휴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고 해도 또 모든 업종이 힘들 것은 아닐 텐데 채용 규모를 늘리는 업종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선업과 항공업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수요에 회복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800여 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선발한 현대중공업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대한항공은 일반직 사원 공개 채용을 3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여객, 화물, 항공기술, 항공우주 부문에서 1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코로나 사태로 휴직했던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복직 중입니다. 현대차는 내년 자율주행, 수소에너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강화를 위해 인력을 보충할 계획인데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청년 희망원 프로젝트 간담회에서 향후 3년간 3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권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 또 이자 놀이를 폭리로 취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증권사들이 고객의 폭리를 통해서 은행보다 더 큰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권사들이 자금을 싸게 조달해서 고객에 빌려줄 때는 고금리로 매년 수천억 이상의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29개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융자받은 금리는 3.02% 수준인데요. 고객에 대출해주는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신용공여기간에 따라 최저 5.55%에서 최고 8.92%였습니다. 지난 9월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예대 마진이 0.97에서 1.83%포인트라는 점 고려하면 증권사의 수익이 은행보다 최대 6배 정도 높은 겁니다. 그렇군요. 이 증권사들의 이자 수익이 정말 큰 상황인데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2020년 약 19조 2천억 원, 지난해에는 23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9월까지 17조 1,6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기준 신용거래융자가 가장 많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이 2조 6천억 원이었고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9월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에서 조달한 금액은 7조 6,800억 원을 기준으로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가 최저치인 2.53%포인트일 때 연간 수익은 1,94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최대 금리 차인 5.90%포인트를 적용하면 4,534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미래기술 혁신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들이 거론됐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선행 연구 개발 기관인 삼성리서치가 2022년 7대 테크 브랜드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7대 테크 트렌드에는 6G와 AI를 포함해 로봇, 카메라 기술 차별화, 소프트웨어 혁신, 헬스케어, 차세대 방송 표준 등이 꼽혔습니다. 우선 6G 분야의 경우 삼성전자는 올해 5월 제1회 삼성 6G 포럼을 열고 초연결, 경험시대 구현을 위한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올해 6G 백서를 내고 6G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 6G 외에 AI나 로봇 다른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 리서치는 AI 국제 학술 대회에서 총 20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로봇 분야에서는 올해 5월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소속 스티븐 맥켄스키 연구원의 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인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혁신 분야에서는 재택 심장 재활 프로그램인 삼성 하트와이즈 프로젝트, 차세대 방송 표준 분야에서는 미국 텔레비전 규격위원회의 최고 기술상인 버나드 레크너상 수상 등이 주요 성과로 선정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이 연말을 맞이해서 산타 랠리를 기대를 했지만 이 양대 시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단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낙폭을 축소하나 싶더니 현재는 다시금 또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71% 내린 2,33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비철금속 그리고 건설주들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이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1% 내린 70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부 리튬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이 2거래 연속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290억 원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오후장 들어서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이 418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000억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소폭이지만 어제 이어서 오늘도 현재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금융주와 통신주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여기에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금융주들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KB금융의 주식만 290억 원어치를 매수했다라고 하고요. 그 밖에도 신한지주 178억 원, 하나금융지주 173억 원 등 연이은 매수 행보를 이어나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견조한 실적까지 현재 뒷받침이 되고 있죠. 당초 예상보다 이자 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전일 미증시에서도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이 오늘 관련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KB금융이 1%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1%대, 제주은행은 현재 큰 폭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 콘텐츠 관련주들은 지수 하락과는 또 무관하게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중국에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서 큰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개봉했던 이 아바타2나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콘텐츠 관련주들의 비중이 높은 이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 ETF까지도 최근 한 달간 10% 넘는 상승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다만 오늘은 그간 오른 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전일 미증시에서 이 아바타2 개봉 첫 주의 성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디즈니가 4%대 약세를 보였는데 이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자이언트 스텝이 14%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초록뱀 미디어도 3%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현재 15%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올 4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2024년 예상 실적 수준에 따라서 주가 반등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지만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피플바이오가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혈액 진단 상용화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YTN 오늘 주가 오름세 보여지고 있죠. 한전 KDN이 YTN의 지분 매각에 이어서 한국 마사회도 곧 이사회를 열어서 YTN 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나인테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 시설에 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먼저 현대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에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 현대차가 점유율 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 또 52주 신저가 새롭게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현재도 1%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15만 7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으로는 웰크론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 화장시설도 한계에 달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감기약에 이어서 마스크도 품절 대란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이 마스크 가격이 6배나 뛰어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이 마스크 관련주인 웰크론이 오늘 장에서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이노스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현재는 풀린 모습이지만 여전히 27%라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이 파키스병 치료제 임상 이상에서 확인된 3가지 물량 모두 부작용이 없었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종목별 흐름 봤을 때는 오늘 좀 많이 나눠져 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오늘 좀 시장이 좀 많이 없어서 어떤 특징적인 업종이나 어떤 섹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고요. 우선 첫 번째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지금 기관이 코스피에서 순매수 3위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우선 내년에 대한 호실적 전망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죠. 우선 4분기도 좀 괜찮습니다. 4분기도 작년 대비도 상품 가격이 또 강세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원화가 약세됐을 때 이 업황이 모멘텀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런 실적의 그런 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면서 이 4분기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어떤 그 포스코 에너지 흡수합병을 통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에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증권사의 시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가장 많이 코스피에 사는 종목이 바로 LG에너솔루션입니다. 우선 뭐 좋진 않죠. 뭐 주가 흐름도 최근에 많이 좋지 않고 뭐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려도 여러 가지 뭐 실적이나 또 테슬라 영향도 있고 주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순매수 1위로 올려놓는 부분이 무슨 수급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금리 인상, 뭐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 하지만 성장 방향성에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기관 쪽에서는 쌌을 때 좀 사는 점이 오늘 좀 특징적인 수급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최근 들어서 약세 흐름을 보여줬던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자 기간에 저가 매수세 유입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오늘의 특징주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기관에서 네 번째로 코스닥에서 많이 사는 종목이죠. 바로 이제 CJ E&M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뭐 티빙 그리고 뭐 피프스 시즌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 우려감이 그전엔 주가 좀 있었죠. 하지만은 티빙과 피프스 시즌 같은 경우에도 이 티빙 쪽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굉장히 좀 늘어나는 상태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버 쿠팡 플레이 제치고 국내 2위 OTT 지위를 지금 굳힌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내년에는 매출 성장률을 50% 그리고 유료 가입자 수도 500만 명을 달성하면서 넷플릭스와의 격차를 더욱더 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피프스 시즌 같은 경우에도 올 4분기에 드라마 2편, 그리고 영화 3편, 다큐멘터리 2편 등 총 7편의 컨텐츠 공급을 했었는데 뭐 이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내년에도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과 피플 시즌 또 이제 CJ E&M 스튜디오 같은 이런 그 라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작 역량은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E&M의 어떤 실적이나 뭐 질적인 향상은 내년에도 더욱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 웹툰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지금 현재 업무 협약을 지금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시장 진출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CJ E&M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하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한 10% 정도 위로해서 10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소은 차장의 포착 특징주 CJ E&M이었고요. 목표 주가 1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우투자증권 영업부 이소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꾸려보도록 할 텐데요.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장에 현대차와 기아가 또 나란히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8%까지 또 내려가면서 15만 4,500원, 또 기아는 6만 900원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이 내년에 경기 침체에 따른 또 자동차 업황에 대한 우려감, 또 거기에 AI
IRA법 이 시행에 불안감이 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추락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먼저 살펴봐 주신다면요. 네, 일단 제가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이걸 2차 전지로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 옥석 가리기 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배터리 단에 있어서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말씀을 드렸고요. 양극재, 그중에서도 하이니켈하는 쪽들이죠. 에코프로 비행과 LNF, 코스모 신소재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성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드렸고요. 그 관점의 변화는 지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아까 말씀해 주셨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여기에서 현기차가 이런 혜택들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글로벌 브랜드 관련해서도 물론 테슬라도 신상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테슬라와 현기차만 있던 시절이 아니죠. 지금 전기차가 많이 생산이 이제 여러 군데서 들어가고 있고요. 많은 모델들을 내놓을 거예요. 포드라던가 GM,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이런 브랜드들이 지금 현기차보다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미국이라던가 유럽 같은 선진단에서 팔리는 자동차들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그런 브랜드들, 이건 비록 현기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테슬라가 작년만 해도 거의 90%의 점유율을 북미에서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봤을 때 60%대로 떨어졌어요. 이건 절대 판매 대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가파르게 올라가던 판매의 기울기가 꺾인 거죠. 우리가 싫어하는 피크아웃이 온 거죠. 그렇다 보면은 절대적인 판매 대수는 전기차 시장의 급속 개화와 더불어서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울기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메리트를 더 이상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테슬라와 현기차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때 현대차 되게 안 좋아요. 일봉상으로는 당연히 지지대가 없고요. 제가 주봉으로 말씀드릴 때 이 두 턴 화면상에 매물대 16만 원대 초반 일단 사볼 만은 하다. 그런데 손절도 짧게 잡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은 16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일단은 증가되는 쪽보다는 감소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은 연속적으로 산다라는 느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팔 때는 오히려 가파르게 팔고 있는 하루에 200억, 160억, 180억을 파는 모습들. 중간중간에 빨간불이 계속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잠깐 샀다가 그거 이상 하루에 팔아버리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의 수급도 좋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 누구밖에 없죠? 개인입니다. 개인이 사면서 이 16만 원대가 무너지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쉽게 보시면은 안 좋아요. 외국인, 투신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면서 굉장히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현대차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기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전에 잠깐 형보다 나은 아우 이랬었는데 지금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게 되면 현대차보다 오히려 북미에서 못 팔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일봉, 주봉상 지지대 안 보입니다. 월봉으로 가야 되겠죠. 월봉 지금 지켜야 될 35월 선도 이번 달에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52,000원에서 55,000원대 까지도 수급에 의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절대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또 테슬라를 비롯해서 또 현대, 기아차 최근 들어 피크아웃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기관 쪽의 수급도 지금 좋지 않고 외국인의 지분율도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인데 완성차에 대해서는 또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신규 접근이 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중심으로 이탈이 많이 포착이 됐어요. 특히나 또 말씀해 주셨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에 베팅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또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금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접근은
별로다라는 예, 이야기실까요? 현재로서는 좀 그렇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 대해서도 기아, 현대차 모두 좀 가파르게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중심의 매도세가 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파니까 개인들이 받아갑니다. 저가라고 생각하고 받아가겠죠. 그런데 저가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 지표들이 다 무너진 가운데 외국인의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걸 떨어지는 칼날로 개인들이 받고 있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이쪽의 업황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2차 전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동차,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일단 IRA 법안에 대해서 수정 가능성을 바이든 대통령이 내비치긴 했지만 그 이후로 감감무소식이에요. 잠깐 언급은 했었죠. 불합리하다라고 했지만 어쨌건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절대 저는 매수해야 될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외국인 중심의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1번 강도, 2번 지속성. 한 번 하루 샀다고 해서 이제 사도 되겠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연속적으로 의미 있게 한 5일 이상을 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저가 매수에 동참할 시기가 됐다라고 좀 보입니다. 네, 이미 좀 기술적인 지표가 무너지면서 떨어지는 칼날을 개인이 받고 있다라는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차와 기아 이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의미 있는 외국인의 이 수급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흐름을 같이 하는 현대차와 기아일 텐데 향후 세부적인 주가의 차별화를 자유할 요인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려왔던 대로 동등한 조건, 보조금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9%까지 북미에서 끌어올렸던 점유율, 그거는 지금 몇 달 지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1월 말까지 전기차 점유율 보게 되면 현기차 그룹 9%에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연기관차 쪽에서 특화가 되어 있었던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전부 다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전기차로 전환을 한 거죠. 그만큼 자동차의 판매가 테슬라와 현기차에 집중돼 있던 흐름에서 넓어졌다는 거죠.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는데 당장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시행이 되면서 동급의 차량들이 예전에는 현기차가 좀 더 쌌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약간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도 소비자들이 지금같이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분 미국은 할부로 살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자 부담 이런 부분들에서 가격에 민감해질 수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싸졌죠, 오히려. 보조금 혜택을 하나는 받고 하나는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브랜드 인지도도 낮은데 가격도 비싸네?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고요. 뭐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선택지가 많이 없을 때는 우리가 미국에서 차를 팔기 위해서는 미국 쪽의 딜러한테 예전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팔아달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것 좀 마케팅 강하게 해서 팔아줘라고 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선택지 없을 때 어떻게 됐었죠?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인센티브가 거의 많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얘기들 나왔어요. 근데 그 인센티브가 다시 올라올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많아졌잖아요. 브랜드 인지도도 높고요. 그게 또 하나의 문제고요. 세 번째는 환율 효과입니다. 굉장히 높게 치솟았던 환율이 지금 1,300원을 넘나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 효과로 인해서 일어난 영업이익이 굉장히 컸어요. 그 효과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물론 내년에 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500원 이런 땅까지 다시 치솟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완성차 업체를 뒷받침해줄 지속적인 실적을 뒷받침해줄 만한 요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현대차와 기아의 이 주가 차별화의 좌우할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선택지가 많아진 만큼 또 이 브랜드에 대한 재고가 또 중요해 보이고요. 확률 효과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동차주의 낙폭 대비 또 자동차 부품주의 낙폭은 또 큰 모습은 아니거든요. 오늘 장의 또 주요 부품주의 흐름들은 어떤지 궁금하고 또 기아와 현대차의 약세로 인해서 부품주에 미칠 타격도 궁금한데요. 이 현대차와 기아의 약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부품주에 대한 투자는 좀 쉬어가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같이 좀 쉬는 게 낫다라고 보이고요. 이건 이제 완성차 부품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환경, 매크로, 그리고 산타 랠리가 실종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공격적으로 이런 업황이 불투명한 쪽을 매수를 해야 되나? 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촉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안 좋은 것도 맞고요.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현대 위아의 일봉 차트예요. 역시나 전 저점 10월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HL 만도도 한번 볼까요? 네, 아직까지 뭐 전저점을 깨진 않았지만 역시나 11월 초 이후로는 주가가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마찬가지입니다. 주가의 하향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래도 완성차보다는 조건들이 나은 쪽이 저는 부품주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품주가 왜 더 좋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현대차라던가 기아 쪽 이쪽으로 공급하는 매출 비중이 높은 곳들은 경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단의 전장 부품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죠. 그렇다고 하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매출 비중에서 현기차 말고도 다른 글로벌 브랜드 완성차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또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IRA법 우려로 인해서 자동차주에 대한 주가가 계속해서 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인데요. 특히나 또 상반기 수익을 지탱했던 앞서 말씀해주신 환율 효과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의 또 고민이 커질 것 같은데 기보유자들이 또 장단기적인 관점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현대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두 개 다 관점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16만 원 매물대를 지지받는 경우에 매수. 하지만 짧게 본인이 여기가 무너지면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10% 안쪽에 손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상으로는 손절할 자리가 왔는데 월봉상으로 지금 마지막 이평선에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종가상으로 16만 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볼 여유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주 계속 경제적으로 촉발되는 매크로적인 상황들이 안 좋게 흘러가고 이제 또 발표될 지수가 하나 더 남아있죠. 미국의 11월 PCE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지금 CPI는 연속적으로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만약 여기에서도 의미 있게 꺾이고 근원 PCE,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CPI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이것까지 함께 2달 연속으로 꺾이는 흐름들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그 랠리가 과연 자동차주와 부품주에도 올 거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손절 라인이 그렇게 손실률이 크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현금화 시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의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올 때 나는 팔았다가 다시 사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손실이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 한 30-40% 이상의 손실률을 가져가고 계시는 분들은 현금이라고 하면은 일단 홀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IRA 법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책적인 변화가 오는지 여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북미에서의 점유율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는지 같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환율, 그리고 인센티브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북미에서 9% 점유율 끌어올린 현기차 무조건 좋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아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지금 판매, 전기차의 판매 비중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현대차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아이오닉 6 이런 쪽들이 잘 만든 차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세트로 묶어서 보시되 일단 손실폭이 적으신 분들은 한번 현금으로 정리했다가 재매수 타이밍을 천천히 접근을 해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좀 손실폭이 크신 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홀딩을 하실 때 말씀드렸던 요인들 체크하시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마켓 로드맵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에 자산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FOMC 이후에 또 주식시장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계속해서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 자산시장도 이렇게 힘든 모습 이어질까요? 네,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내년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단순히 금방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지만 이런 모습이 계속 폭락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점을 형성하는 타이밍을 FOMC 회의 미팅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욕먹죠. 지금 상황이 이런데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안 좋은 상황이 어디까지인지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고 짜증이 나는 것이지 이걸 언제까지 좀 버텨보자라는 식으로 결론이 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좀 걱정보다는 언제 기회를 잡아야 되는가 이 타이밍을 잡는 기회로 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투자자분들을 보면은요 이번 회의 결과 보고 시드머니를 빨리 마련해야겠다 내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물렸을 테니까요. 네. 투자 자금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려고 하면은 시드머니가 있어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안 좋은 거 다 이제 뉴스에 나오죠. 네. 그리고 금리가 코픽스 금리가 어디까지 갔고 작년에 샀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안 좋은 결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내년까지 좀 더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안 좋은 상황 하에서 더 안 좋아질 것을 무서워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게 언제까지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언제인가 그것을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FOMC 회의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금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국채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고 또 국채하고 금리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부동산 쪽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식시장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오늘은 이 전체적인 그 자산군에 대해서 모두 다 얘기를 하기엔 좀 시간이 복잡할 것이기 때문에 모자랄 것이기 때문에 국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 그리고 언제 우리가 자산군의 저점을 형성할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좀 모자란 부분은 뭐 다음 시간에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주식 시장을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페드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은 기본에 우리가 2022년에 올랐었던 우리나라에서도 뭐 태조 이방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그 단어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가 않는데요.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런 종목군 자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항상 그러한 단어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종목군들이 나타난 이후에는 그 후유증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정점을 만든 이후에는 또다시 그것이 하락했을 때 뭐 그걸 다시 저점 매수하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싹 잊고 다시 내년은 뭔가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드에서 나온 자료들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조선업종 같은 거를 예를 들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선 가격하고 네. 또 이 쉬핑 코스트하고 그리고 건조 스케줄까지 다 모두 다 계산을 해봤을 때 내년에 GS CPI의 근본 데이터가 되는 그런 쉬핑 코스트 같은 관련 지표들이 좀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 이제 페드 자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년 전망을 할 때.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그런 업황 자체가 이제 정점을 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조선업종 자체는 지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올해에 네. 많이 올랐고 그것이 만약에 어느 정도 떨어졌다 해서 저점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내년 시세는 내년에 다시 보면서 결정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는 이 금리하고 연관돼 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보통 왕의 귀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태조 이방원도 왕은 왕인데 그 왕 말고 진짜 왕의 귀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땐 보통 그걸 삼성전자를 뜻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한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좋았었던 이 IT 업종이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종목들이 먼저 돌아설 수가 있는 상황이고, 많이 내렸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을 내년에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이번에 페드 미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중심으로 자산군에 대해서 접근 방법, 특히 내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좀 따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악재가 좀 다량으로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FOMC 회의 결과가 좀 다소 매파적인 것은 맞지만 이미 금리는 상당폭 상승을 했고 고점이 좀 꺾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악재는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터닝 포인트, 반전 포인트를 또 찾아야 될 텐데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한번 반전 포인트를 따질 때 보면은 금리가 언제 꺾일까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인플레이션 지표는 과연 어떻게 예상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페드 미팅에서 나왔었던 자료, 이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다른 뭐 고용 문제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GDP도 있고 그런 자료들이 있지만 그거 다 건너뛰고 이 PC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보신다면은 우리가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게 9월 미팅 때 예상치고 이 막대기로 나와 있는 게 이번 회의 12월 달에 전망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에서 보시면은 2022년도 많이 올라간 상태고, 그리고 내년을 전망할 때 이쪽에 3% 아래쪽에 있었던 내년 PC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쭉 올라와서 지금 3.7까지도 막대기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2024년을 놓고 보자라는 것이죠. 큰 변화가 나타나기보다는 약간씩 한 단계씩 정도 옆으로 간 상태입니다. 결국 그렇게 따진다면 인플레이션 수치는 내년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이 피크치를 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는 지금 피크를 친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놓고 봤을 때 안 좋은 그 영향이 언제까지 미칠 것인가를 따져보면은 내년도가 피크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런 금리 자체도 어디가 정점인가를 놓고 보면은 2023년 이쪽에 정점을 친 다음에 2024년에는 오히려 이쪽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죠. 2023년보다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내년 중에 금리 정점이 나타나는 건 뭐 거의 확실한 사실이고, 이 피벗이 언제냐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내년에 언제일지를 가늠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것이 2024년에는 2023년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 시장 상황에서 뭘 반영하고 있는가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보통 흔히 보는 CME 페도치투를 놓고 봤을 때 항상 제가 5월 회의에서 정점을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에 어떻게 변화가 나타났는가 보면은 별로 큰 변화가 안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의의 결과 이런 내년도 전망을 놓고 봤을 때는 PC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금리 전망도 약간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 5월에 정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치가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예전에는 500에서 525bp의 기준금리가 가장 높은 확률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 아래쪽에 보라색입니다. 이제 보라색 부피가 좀 줄어들면서 이 470에서 500짜리가 오히려 지금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월 회의 기준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기준금리가 425에서 450인 거가 맞죠? 근데 저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425에서 45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2단계 정도밖에 올라갈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금리 정점을 한번 계산할 때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5월에 2단계 높은 금리, 50bp가 더 올라가는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 정점을 친다면 언제 이 피벗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페도치투를 놓고 계속 쳐다보면은 이 가을만 가더라도 금리가 점점 한두 단계가 낮은 그런 확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보통 금리 낮아지는 것이 내년에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내년 경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게 후반부에 9월 이후 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과연 이 시장의 반영은 언제 될까를 한번 또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든 전망이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망 속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악재가 시장을 어디까지 억누를 수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한계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5월에 기준금리 정점을 친다라고 한다면 금리의 악영향이 미치는 것은 훨씬 그 이전에 정점을 치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내년 중에 금리가 또 정점이 될 것이고 내후년 24년에는 또 금리가 낮아지는 형상이 또 당연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앞서서 2023년에 또 희망의 키워드로 좀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그 때문일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국채 지금 전체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금리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럼 국채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인가 이렇게 놓고 보면 과거에 이전에 금리 인하가 나타났었던 그 시절에 실제 국채가 언제부터 빠졌는가를 비교하는 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푸른색 선이 기준금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선이 10년짜리 미국의 국채 선물입니다. 근데 놓고 보면은 실제로 정점을 형성한 거는 기준금리가 마지막으로 올라가기 전에 벌써 정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준금리가 낮아졌었던 2019년 7월보다 무려 10개월 이전에 하락을 시작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내년 9월 정도라고 치면은 그 10개월 이전이라고 한다면 지금입니다. 그럼 만약에 늦어서 2024년이다 이렇게 놓고 봐서 그로부터 10개월을 또 앞당긴다라고 한다면 내년 1분기가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국채 시장이 정점을 치고 금리가 정점을 치고 하락을 한다는 뜻은 결국 국채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미 10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국채 시장이 한 템포 빠르게 먼저 움직였고 그 폭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국채 투자에 있어서는 약간 한 템포 늦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라온 폭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30년물 기준으로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가 한 1%가 더 낮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절반 시세가 온 겁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반영이 됐다라는 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국채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의 접근 방법은 이 국채 쪽으로 가야 되는 건 확실하지만
조정을 보일 때 네.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이고 딱 중간 정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갈 수 있는 폭이 한 20% 정도 시세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20%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조정을 보여서 나머지 시세를 그 좀 수익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국채 쪽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연관돼서 부동산을 말씀을 드리고 국채 투자 세부적인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남은 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풍부한 소식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여타 브랜드와 다르다는 점 꼭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